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은 윤 변호사님이랑 정 변호사님이 잘 남겨주신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한테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1페이지부터 얘기 있는데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3년 후에는 저보다 법학 실력이 더 뛰어날 거기 때문에 감히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첫 번째는 해당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창수 대법관님의 말씀을 넣어놨는데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법전이 돼야 됩니다. 유일하게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커닝 페이퍼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그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선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책들에 모두 조문이 써 있긴 하지만 제일 좋은 예습은 내가 오늘 공부하는 그 내용의 조문을 쭉 읽어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앞으로 형법이든 뭐든 조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그 조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일까, 채권 양도 조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채권 양도라는 개념에서 왜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놓고 이건 이렇게 규정해 놨을까, 이런 조문을 꼼꼼히 하나 읽다 보면 조문이 곧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요건들을 우리가 암기해서 결국은 나중에 사례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문을 한 조문 한 조문씩 읽어간다면, 예를 들어 민총부터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읽어간다면 여러분은 일종의 큰 틀에서의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변시를 볼 때도 또는 형제실, 민제실을 볼 때도 조문의 위치만으로 또는 조문의 어떤 구조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예습은 맨날 여러분 이러잖아. 인강 공부할 때 오늘 7강부터 9강까지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항상 제목을 붙이세요. 그게 학원 강의에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오늘은 채권자 취소권을 공부해. 채권자 취소권은 민법 몇 조야. 오늘은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법인을 공부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조문을 읽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형법 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판례를 통해 조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다툼이 났습니다. 또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문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게 법원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 판례입니다. 즉 조문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한 것이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딩 판례 이걸 다 어떻게 외우죠? 라는 말을 하죠. 물론 교수님들의 책에 볼딕체로 중요한 문장들이 키워드들이 정리되어 있지만 조문을 뼈대라고 했고 그 뼈대 위에 판례를 통해 살을 붙이는 느낌으로 이 조문 안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법원은 조문을 해석해서 판단했구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조문마다 해당 조문에 있는 중요 판례, 즉 여러분이 윤 선생님이나 정 변호사님 강의를 들으신다면 그 강의에서 리딩 판례라고 말하는 것들을 꼼꼼히 정확히 그 조문과 연동하여 이해해두면, 특히 조문에서,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리딩 판례 정도 되면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사례를 사실관계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생각해 보면서 쫓아간다면 나중에 사례 문제를 적용시킬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용어의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근히 암기하지만 이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채권자 취소권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생각해 보면 취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취소라는 건 누군가가 한 법률 행위를,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한 법률 행위를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죠. 당사자들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게 어떻게 보면 취소권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소권 행사자는 누구만 되겠습니까? 계약의 당사자만 됩니다. 계약에 어떻게 보면 채권자 채무자끼리 서로 했던 것을 취소하는 거겠지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들의 계약을 제3자들의 어떤 계약 행위를 취소를 시켜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만 자세하게 따져본다면 왜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지, 두 단계로 나오는지 알겠죠. 먼저 어떤 대상 갑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내가 을이 갑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갑이 병과한 계약행위가 사행이라는 걸 입증해내면, 이 두 단계 입증으로 확인이 되면 그 법률행위가 취소돼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토지 같으면 등기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근데 돈이라면 제대로 채권 돌려줬을 때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니까 현금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그냥 누가 가져가라, 채권자가 가져가라,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취소의 의미, 채권자의 의미 하나하나, 물론 일본식 조어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 상당히 깊게 공부를 하시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 용어만으로. 그런 대로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회독의 힘을 믿으십시오. 통독, 정독, 정리, 암기,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민법 로민정을 또는 맥을 통독하는 기분을 한번 본 거죠. 그러면 또 정독의 단계가 곧 있을 겁니다. 왜? 1학기 때 어떤 공부를 하면서 또 정독해 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필기해 놓은 것이 내 정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들이 시험을 겪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책이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많이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공부를 시작해, 민법 공부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공부를 멈추고 또 중간고사 치르고 기말고사 치르다 보면 민법 한 번을 어, 복습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 뭐든 민법이든 나중에 형사소송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시작했다면 빠르게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즉, 뭐 정독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해낸다면 상당히 그 체계가 형성되고 그 두 번째 완독할 때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학습한 부분은 아까도 좀 일맥상통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랑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법학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변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토익 점수 어떻게 올렸어? 여러분 막 영문법 책 보고 영어 버캐블러리 22,000 영문법 책 깊게 공부한 후에 파트 5에 도전해서 990의 영광을 누렸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토익 한번 봐보고, 파트 5에 이딴 게 나와? 그러면 뭐 강사들이 주는 파트 5 책의 어떤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한 그런 문장 구조와 문법 구조들 빠르게 암기해서 어드바이스 뒤에 뭐가 나와, 뭐 뒤에 뭐가 나와, 이런 거 해서 고득점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리스닝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호사 시험이라는 끝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내가 공부한 단원의 기출문제를 객관식 있는 사례들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뭐 정 변호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양을 줄이는 능력을 스스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요도 체크는 결국 문제를 접촉하는 겁니다. 객관식은 지금 OX 문제라도 접근해 보실 수 있겠지요. OX를 풀다 보면 내가 어떤 리딩 판례의 정확한 암기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객관식은 나중에 변시 때 느낄 거예요. 틀린 거 또 틀립니다. 두 번째, 사례형은 아까 부탁한 것처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그 사례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의 한번 체계가 정리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그 용어, 그 문구, 그 문장을 여러분이 빠르게 체득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법학 공부는 비법이 없어요. 반복과 꾸준함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전해 내려옵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게 법학 공부라고.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지요. 그만큼 법학 공부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특히 형법 나중에 느낄 거야. 오늘 한 일주일 공부했는데 한 2주 있다가 모의고사 앞두고 또 정리하니까 또 몰라. 이런 경우 되게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건 깨진 항아리를 고치는 거겠지만 우리 뇌구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시험 보기 직전에 물을 연락에 빨리 부어서 순간적으로 차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다 배출해 버리는 거죠. 그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물이 찰랑찰랑 찼을 때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든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당신이 전체 법학에 대한 아주 모든 칠법에 대한 지식이 가장 풍부한 때가 언제입니까? 변시 직전이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나중에 자기가 스페셜리스트로 어떤 법의 대가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법의 전문 지식이 가장 있었을 때는 변시 때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물을 빠르게 부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의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기획했을 때 메가로이어스의 조기현 변호사님하고 정현석 변호사님은 지금 엄청난 강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최은구 변호사가 민법 그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재판 실무 강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은구, 정동주 셋이 다 같이 일을 하기도 했지만 최은구 변호사도 유명한 나름대로의 민재실에서는 유명한 강사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민법과 형법 공부에 대한 얘기를 남겼고요. 제가 헌법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더해서 헌민형의 각각의 공부 방법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저는 헌법 강사인 이때 이 책을 쓸 때는 저도 헌법 강사였긴 했는데요. 헌법 공부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헌법 공부의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여러분이 매 학기 1학기 때 헌총, 2학기 때 기본권, 3학년 때 통치구조론, 4학년 때 4학년이 없다. 4학기 때 헌법 소송론, 매 학기 헌법을 수업으로 해결해 가면서 소화한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헌법 분야에서는 학교 수업 중에서도 교수님이 강의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기본권론과 헌법소송론 정도는 소화해 두시면 나중에 사례와 기록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의 헌법 나름대로 제가 강사했으니까 헌법 팁을 드리자면 그 정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법이 빵꾸 나서 변시 육모를 보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이제 민법 공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정현석 변호사님이 강조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거보다 더 발전돼서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시지만 이때는 굉장히 본인이 변시를 연구하시면서 딱 했던 글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쉽게 잘 써놓으신 가이드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법학 공부의 맥을 또 이미 황라인에서 정라인으로 갈아탄 배신자분들은 정현석 변호사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 방법론 중에 또 최은구 변호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는 민법 사례형 풀이 방법을 러프하게 좀 써놨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사례를 읽을 때는 그 사실관계를 보면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어떠한 근거로 주장하는 자, 어떠한 근거로 주장하는 자, 그럼 주장하는 자가 원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는 자가 피고가 되겠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상대로 원고 피고가 되겠지요. 채권이면 어떤 채권을 주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법적 근거인가. 그게 결국 근거 조문이 되고 근거 조문의 거기서 다툼 있는 부분은 근거 판례, 근거 판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특정되면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에 대한 쟁점들, 과연 권리 능력, 해임 능력,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면서 법적 어떤 기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처음에 훈련할 때는 사실관계는 하나의 구조의 그림으로 빡 그리시죠. 가불병. 근데 이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그런 거 안 그려도 읽으면서 딱 구조화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파악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관련된 근거 규정에 또는 근거 법 규범을 찾아가서 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요건이 충족하면 그 주장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요건이 그 피고의 항변으로 타당하지 않게 되면 그 권리 청구는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재판의 원리가 답안지 작성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분석, 당사자 주장 정리,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찾아서, 그 다음에 성립 요건 확인, 그리고 항변은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권리가 성립됐는지 여부, 거의 이 구조를 찾아내는 게 사례형 답안지의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법 공부 방법론은 이상민 변호사가 쓴 글을 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이 대부분 비법이잖아. 좀 부탁하고 싶은 건 형법 총론은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부분이라도 최소한 위전착이나 이렇게 착오 부분까지라도 1학기 중간고사 범위라도 강의를 빠르게 듣고 정리를 한번 해두고 머릿속에 한번 듣고 가시기를 바랄게요. 의외로 1학년 1학기에 여러분의 경쟁해야 되는 반수생이라든가 또 뭐 다른 법대생이라든가 아니면 법학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든가 뭐 경찰대 출신 친구들과 경쟁할 때 민법보다 형법이 여러분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 시험 때 되면 형법 점수가 제일 안 나옵니다. 형사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왜? 기능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법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반복하다 보면 꾸준하게 실력이 올라가고 그 실력이 일정 부분 고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나중에 사례를 쓰거나 기록을 쓸 때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잘 쓴 것 같아. 그래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 검찰, 로클럽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이 워낙 형법과 형사독법 공부를 되게 타이트하게 잘하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법학을 한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형법일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시험을 변실을 봐야 될 정도야. 그래서 형법의 공부는 선행 때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빡세게 해두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것, 민법보다도 형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 형총 너무 어려우면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40페이지에 보면 답안지 작성 방법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민법 사례형 답안 작성 방법을 한번 쭉 40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 조금 더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정리한 건데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사례형 답안 작성 요령은 제가 작성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헌법 강사할 때 만들어 놓은 건데, 혹시라도 헌법이 객관식이 아니라 사례형으로 보여지는 학교라면 그때쯤 다시 사례 보면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로스쿨 살아나기 학점관리법이라는 프린트를 넣어놨고요. 이 얘기는 정 변호사가 음성 파일로 함께 올려놨기 때문에 합니다. 학점관리 좀 1학년 때 안 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어떤 큰 변시 목표보다 그 학기를 목표에 두시고 빠르게 적응하는데 최고의 목표를 두십시오. 한 과목 한 과목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성적이 여러분의 로스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대형 로펌이 컨펌된 2학년 연로 제자가 기억이 나는데 1학년 1학기 때 코로나의 운이 따르면서 올 A뿔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신감과 탄력을 동시에 받아서 계속 등수를 1등은 유지 못했지만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를 계속 얻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반대로
처음에 시작을 100명 중에 막 88등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좁히는 동안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그래. 1학년 이렇게 그 정도 성적 나와버리면 선생님 저 변시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히려 변시는 붙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더 변시 합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다른 거 생각보다 좀 집중을 하자. 또 대형로펌 컨법도 그렇지만 로컬럽 검찰도 내신 비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형제실, 민재실은 전국 등수로 선발이 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성적도 잘 유지하시면서 내신이 받쳐줘야 최종 합격이나 우선 선발이란 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보는 변호사 시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이 최종적으로 할 거잖아. 지금 여기 프린트 된 거 중에 제가 유일하게 아직 안 써놓은 건 CBT 도입 부분이에요. 지금 내년 3학년부터 지필고사랑 CBT를 선택제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때쯤에는 만약 CBT를 한다면 실제 시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미뤄진다면 선택제로 갈 수도 있는데 무엇이 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CBT로 보든 지필로 보든 당장 1학기 시험은 CBT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에 어떤 지필로서 그 흔히 보시는 그런 그 사례형 답안지를 채우는 그런 훈련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CBT를 작성해서 많이 쓸 때 뭐 팔이나 어깨가 아프거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 쓰고 지우는데 어려움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더 많은 분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분량 조절의 핵심적인 내용을 넣지 못하고 양을 많이 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BT가 됐든 뭐가 됐든 사례와 기록 공부하는 건 매한 가지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민사법 700점으로 그 배점이 됩니다. 60점, 그러면 왜 이게 1660점이죠? 선택 과목이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160점이 더해져서 총 1660점인데요. 합격권이 900점 내외로 만들어질 때가 많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객관식뿐만 아니라 한 변시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1660점 중 900점을 상회해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사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안지 여러분 흔히 학원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4면으로 되어 있는 답안지들이 있죠. 그 답안지 한 면이 25점이야. 두 면이 50점이죠. 한 장 흔들어대면 그게 100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 분량으로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나 변시 기출 문제를 풀 때 배점이 20점이다. 배점이 30점이 됐을 때 배점이 25점짜리야? 그럼 최소한 그 한 면 다 써야 되는구나 라고 자신의 분량을 유추해서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변시에 대한 얘기는 윤 변호사 때 저도 있었는데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제가 별다르게 더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험 때부터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해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쟁점을 도출하고 빠르게 써 내려가는 훈련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변호사 시험 대비에 최근에는 되게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3학년 되기 전에 최소한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주요 과목이라 함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정도는 2학년까지 최소한 딱 물어봤을 때 객관식 다 기출문제는 다 봤는데요. 이런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변호사 시험의 어떤 배점이나 어떤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건강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봐. 압도적이잖아.
자, 법조윤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법조윤리 책 보내줄게. 그러니까 법조윤리 책 선생님이 보내줄 테니까 그 책으로 준비하시면, 그리고 법조윤리 강의는 알아서 어떻게 구해서 아니면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법조윤리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여러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법조윤리 얘기는 적당히 하다가 7월에 황 변호사 강의 들어라 이렇게 조언해 줄 테니까 뭐 그때 해결해 주겠죠. 그때 여러분이 법조윤리 강의 친구들, 그러니까 동기들과 모여들으면서 그래도 한마디 해. 나 황변이랑 친하다. 애들이 거짓말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제가 친한 걸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들은 다 한 것 같고요. 마무리 멘트로서 써놨어요. 합격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제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선후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소중한 시간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이니까 편하게 오셔서 또 얘기 나누시고 힘을 내시고 또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제가 교대 스튜디오에 뭐 면접 기간이 아닐 땐 자주 있으니까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개강 전에 시간들 되신다면 선생님 얼굴 보고 내려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얼굴 또 보고 또 질문도 나누고 합시다. 이제 출발이잖아. 실패하지 않고 3년 안에 동종업계 후배님으로서 교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개강 준비 잘해서 1학년 1학기부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로스쿨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또 만날 거니까 언제든지 또 찾아오셔서 얘기 나누고 하겠죠. 고맙습니다.